그러면 이번에는 그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요. 이제 요번에 나온 최근 고용 지표는 좀 개선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뭔가 경제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연준의 어떤 추가 부양책, 지원책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주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네.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고용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6개월 평균은 아직 120만 건에서 130만 건 정도에 지금 가 있고요. 네. 최근 뭐 아주 장기 평균은 사실은 28만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기준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장기 평균에 최근에 6개월 평균치가 수렴하려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 걸릴 거다. 그러니까 장기 평균에 수렴한다 그러면 실업률로는 한 7%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물리적으로 일자리가 매달 이렇게 쭉 생성돼야 되는데 빨라야 1년 반, 조금 늦어지면 뭐 2차 팬데믹이 온다든지 이러면 한 2년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일단 뭐 지난번에도 뭐 여러 차례 연준에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내년 말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할 거다라는 것이 자기네들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고용지표가 역사적 평균 정도 수준, 역사적 평균이라는 의미는 그 정도 도달해야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 확장, 네. 어떤 정책적인 힘이 없더라도 경제가 이제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수요를 만들어가고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과 소비가 경제를 이제 선순환으로 이끌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의 정상화 국면이 고용지표 기준으로만 봐도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석가들이 거의 의의가 없는 상태고요. 다른 지표를 제가 다 계산해 봐도 뭐 이런 뭐 들쭉날쭉한 뭐 다달이 지수, 매달 지수를 뭐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좀 평균해서 그려보면 아직 역사적 평균, 10년이나 20년 평균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 연준이 코로나 이후 3월 이후로 정말 엄청난 슈퍼 파워를 보여줘 왔잖아요. 세계 경제에.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힘이 남았을까에 대한 질문이 네,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는 점점 다시 2차 팬데믹이 오냐 마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커져가고 있고요. 근데 그랬을 때 다시 연준이 개입해서 어려워졌을 때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좋은 의문이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의 힘이 지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뭐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금리가 더 내려갈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목금리,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리도 0%고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 10년물이 0.7%가 거의 0%가 가깝고요. 그리고 실질금리, 이 명목에서 이제 물가를 뺀 실질금리도 이제 제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금리가 그동안은 내려오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상당한 긍정적인 이제 임팩을 줬는데 그 힘은 조금 이제 소진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연준의 행태가 너무 제로금리까지 가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드문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 1950년 이후에 한 50년 이후면은 한 70년인가요? 한 13번 정도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 가령 뭐 기억나는 것만 해도 2000년에 6.5% 기준금리에서 정책금리에서 1%까지 낮췄거든요. 네. 엄청나게 낮춘 그렇죠. 거고 금융위기 때 2009년에도 3.5%에서 0%까지 낮췄습니다. 그때도 언론에서는 뭐 사상 유례 없는 전무후무한 금리 인하고 실제로 그 효과 때문에 유동성 드리븐 장세가 나타난 거죠. 네. 이번에도 사실은 3% 초반에서 0%까지 낮췄으니까 이번만이 아주 특이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의 공통점은 2000년에는 금리를 내리고 2002년부터는 경기가 확실히 살아났거든요. 그다음에 2008년에도
2009년 3월에 경기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지난 분기에 경기가 바닥을 찍었거든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총수요를 뭘로 볼 거냐, GDP로 봐도 좋습니다. GDP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혹은 세계 교역 규모, 네. 수출과 수입을 더한 교역 규모가 2019년 연말 수준을 회복하는데 빨라야 4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동월 대비 이런 증감률 지표는 좋아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 경제 지표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레벨이 2002년이나 2009년에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한 4년 걸렸거든요. 네. 이번에도 미니멈 4년 걸릴 거다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네. 좀 당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는 이유가, 올해 경제 충격이 2008년 수준하고 비슷하거든요. 마이너스 GDP에 들어간 역성장한 기업 국가들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90%입니다. 네. 그 다음에 부채와 어떤 재고 사이클이 지금 10년 혹은 20년, 30년 평균에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2018년에 경기는 꺾였죠. 경기는 그때가 피크였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일어났고 금융 완화가 일어나서, 하지만 경기는 부러졌습니다. 부러지고 평균까지 올라오는데 놀라운 속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정책 효과 때문에.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질 수요가 회복되는 데는 2000년대 초반이나 2008년 이후나 큰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2000년이나 2008년에도 경제 충격이 가해졌고요. 네. 그 경제 충격이 실질 수요를 위기 전 수준까지 회복시키는데 3, 4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수출 같은 데 영향을 주는 세계 GDP 금액, 그다음에 교역 금액, 이런 게 올해 1월 수준까지 회복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 이건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그렇고요. 기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음속 한편의 그 마지막 최후의 벽이 뭐냐면,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거야. 왜? 연준이 막아줄 거니까. 네. 이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방어선으로 해서 모든 주가라든가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이것도 하나의 확증 편향이 아닌가. 네. 우리가 이렇게 정말 100% 이렇게 만심을 해도 될 정도로 연준이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요즘은 의문을 또 갖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준이 아무튼 인플레이션이라는 시한폭탄에 대한 안전장치는 갖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되니까요. 네. 근데 디플레이션, 저합 경제가 계속될 경우에는 부양수단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은 돈을 한 단위 풀어서 찍어서, 본원통화라고 그러죠. 찍어서 그게 M2, 총유동성으로 이제 부풀어지는, 소위 신용 창출이 되는 그 개수를 통화유통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화승수의 개념이죠. 그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GDP를 M2로 나눈 통화유통속도, 그러니까 한 단위의 생산에 얼만큼 통화가 사용됐느냐, 돈이 얼만큼 돌았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도, 우리나라도 비슷한 비율입니다만은 가령 금융위기 때는 9배 정도였는데 지금 3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2년 전에 3조를 푼 게 지금은 1조 푼 효과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면 그게 다 유동성으로 갈 거다. 반대 또 다른 개념으로 실물 경제로 안 가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으로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물 경제로 안 가고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실물 경제가 계속 돈 푼 효과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반대편에 있는, 실물 경제 반대편에 있는 주가 흐름도 실물 경제가 완전히 동떨어져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보면 연준의 효과가 주식시장을 통한 웰스 이펙트도 있고 소비 진작 효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지난 10여 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로 효과가 떨어져 있다. 약발이 네. 떨어져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준이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합니다만 그렇게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네. 라는 거고요. 100번 양보해서 앞서 뭐 버펫이 좋아한다, 워렌 버펫이 좋아해서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것을 버펫 인디케이터, 버펫 레이쇼라고 뭐들 하는데요. 네.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지금 논의되고 있는 M2 총 유동성을 한번 나눠서 보면 그 개념은 얼만큼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반영됐느냐,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반응 개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 10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금융위기 때보다 높습니다. 12년 전보다 그 반응 개수가.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투영되는 정도는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높은 편이고 단 닷컴 버블 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닷컴 버블이 1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100%인데. 네, 그러니까 한 7, 80% 정도 레벨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 심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게 만약에 심리 속에 있다면,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이 뭔가 또 해결책을 내놓을 거고 그래서 해결이 될 거야라는 이 심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좀 위험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최후의 대부자고 친절한 중앙은행, 정말 고마운 중앙은행 주식시장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그 힘은 약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도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미국 시장이 이번에 뭐 이렇게 며칠간 계속 그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시장은 아주 튼튼하게 예, 그 지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랬는데 이게 이게 완전 디커플링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국내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쟁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뭐 미국 시장보다는 과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네. 한국 시장도 이제 싼 주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좀 비싼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미국의 IT 소프트웨어나 기술주에 비하면 좀 양반인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주도주가 글로벌 주도주가 IT의 플랫폼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텐저블 하지 않은 어떤 무형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특징 때문에 앞서 PSR도 10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한국의 주도주들은 경기 순환주 아니면 삼성전자가 성장주로 있지만 좀 하드웨어 주식이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주가 상대적으로는 지금 걔네들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나머지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런 쪽에 미국의 주도주와 개념이 맞는 주식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만 전체적인 시가총액 차에서 보자면 아직도 뭐 전통 산업이 우리나라는 많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라든지 그렇죠. 이런 산업들은 지금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한국 시장은 좀 덜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일변도의 수급에서 지금 고객의 탁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혹시 조정장이 들어오더라도 네. 다시 또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머무는 자금들이 성격이 많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 내국인 중심의 어떤 수급의 변화 때문에 저는 하락 충격이 조금 미국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좀 미국장이 빠질 때 적게 빠지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피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근데 금융 시장은 올라가는데 이 괴리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나중에 다시 꺾일 거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정말 큰 대세 상승에 이제 중간에 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감당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사에도 있어 봤고 운영사에서도 전략도 해봤고 했는데 시장을 저희가 정말 그 변곡점을 나이스하게 맞출 수 있느냐. 가령 지난 5년을 놓고 보면요. 정말 2015년에 바이오나 이런 걸 사서 정말 큰 수익률을 올리고 좀 쉬었다가
삼성전자를 2만 원에서 사가지고 6만 원에 팔고 또 쉬었다가 코로나가 올 줄 알고 1400 깨지기를 기다렸다가 거기서 코스피를 사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5년을 그렇게 완벽하게 못 맞췄다면 향후 5년도 못 맞춘다. 우연히 한 번 정도 맞출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분석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한다 해도 못 맞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오히려 촉 좋은 한 분이 맞출 수는 있습니다. 지난 10년도 그랬고요. 지난 30년도 그랬습니다. 70년대 원유를 사고 80년대 일본 주식 사고 90년대 IT주를 사고 2000년대 미국 주식을 사고 그걸 완벽하게 40년간 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앞으로도 40년은 그렇게 완벽하게 맞출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시장이 나쁘다고 주식을 0으로 가져가고 시장이 이제부터는 좋아지니까 이제 늘리고 조정장이 항상 친절하게 공손하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조정장은 하락 기간에 그 하락 해당 기간의 하락폭의 한 거의 절반 정도는 초기 3개월에 다 빠지고요.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상승장은 또 상승 초기에 한 3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그 상승폭의 한 절반을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뭘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투자자분들도 노력을 하시지만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 대신에 과열이냐 아니냐, 조금 과열이냐 많이 과열이냐, 조금 냉각이냐 많이 저평가냐, 이 4단계 정도에서 지금 어느 위치냐를 보고 시장을 어차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물론 초기 좋으신 분은 이제 하셔도 되는데 네. 일반 평범한 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그렇죠.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에 종목에 집중하시라.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면 이익이 재무제표에 꽂히면 같이 도매급으로 시장이 악화됐을 때 빠지더라도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얘기했지만 당신이 햄버거를 평생 사 먹는데 싸지면 너무 기쁜 일 아니겠냐. 그렇죠. 아니 뭐 진짜 사고 싶었는데 조금 더 살 수 있잖아요. 네. 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단기 우리가 요새 유행하고 있는 어떤 테마주, 급등한 어떤 테마주 같은 이 인기 영합 위주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량하거나 미래에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네.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드린 말씀인데 뭐냐면 어떤 분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박스권이잖아요. 네. 이제 박스권 상단에 왔다. 네.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갈 일밖에 없다. 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네. 한국 주식은 장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맞는 말씀이기도 사실은 하죠. 한국 주식의 많은 기업들이 경기 순환을 타고 대외 경기가 이렇게 확장되고 뜨거울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업재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옛날에는 성장주였는데 앞으로는 뭐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세계 경제는 더 낮아질 거고 더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이러다 보면 한국의 성장주를 사는 건 맞는데 한국의 어떤 그 가치주 또 시클리칼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 항상 제한적인 어떤 기간, 어떤 제한적인 변동성에서 이제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좀 생길 것 같고요. 네. 얼만큼 한국 주식의 성장주가 많이 등극하느냐, 그것도 글로벌 성장주가 등극하느냐, 삼성전자 같은 게 또 바이오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네. 뭐 IT 쪽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을 한국의 코스피 PER을 끌고 올라가는 거지. 아까 버핏 레이시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100%입니다. GDP 정도 규모의 시가총액인데요. 이게 항상 역사적 저항선이 됐습니다. 2600이 이제 10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소위 소득 교육 조건 같은 게 좋아져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 산업이 끌고 가줘야 됩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큰 것들 중에 이렇게 비싼 PER을 받아도 마땅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와줘야 돼요. 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죠. 여간해서 작은 기업들은 있습니다만은 큰 기업들에서는 좀 글로벌 지금 미국에서 보여준 그런 기업들 혹은 중국의 성장 기업들 이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성장주에서 코스피를 끌고 갈 거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